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영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만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코로나 사태가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2주차 정도 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원격 강의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위기를 기회 삼아 또 이 시간에 또 저희가 원격 강의를 통해서 아마 다른 어느 학기 때보다도 이론적인 부분이라든가 평소에 시간이 없어서 더 못했던 강의들을 저는 조금 더 펼칠 수 있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니까 현재 실습을 하고 있는 학교 중에 실습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습을 하면서 또 중간에 이렇게 또 좀 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들을 보다 알차게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주차 강의로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을 나가는 이유는 사회복지 실무 현장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나가서 거기서 참여도 하시고 때로는 관찰도 하시면서 업무를 배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실습하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이 뭔지 시설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장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들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꼼꼼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는데 너무 좀 힘드실까봐 제가 좀 강의를 쪼갰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사회복지 법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두 번째 동영상 강의에서는요. 사회복지 법인을 실제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사회복지 기관에 직접 취업을 하시거나 이럴 분들도 계시지만은 또 여러분들 중에서 또 사회복지 법인을 직접 설립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아니면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초창기 개관 멤버로 들어가서 또 그걸 준비하는 과정으로 또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법인을 실제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사회복지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사회복지 시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도대체 사회복지 시설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네 번째 강의에서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요즘은 가장 이슈화되고 있고 또 우리가 가끔씩 텔레비전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은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시설의 운영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는 보니까 실습을 이미 끝마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아직 시작을 못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실습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멈춰버린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발표 순서표를 다 취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이론 강의를 더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했던 또는 실습 중에 있는 기관의 어떤 조직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따라오실 준비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슬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법인. 우리가 지금 실습하고 있는 곳, 시설들은 다 사회복지 시설이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 실습지에 관한 어떤 기간 분석 보고서 낼 때 제가 법인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것들도 하라고 그랬죠. 우리 법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일단 법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법인 중에서도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한 번 들으시면 다 이해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틀어놓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법인이 무엇인가, 법인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주로 관여하고 실습하고 또 앞으로 일을 하게 될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법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사실 이 법인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는, 용어는 이게 법률적인 용어예요. 자, 그래서 조금 말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어보면은 아마 다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법인하고 부르는 거 있죠? 자, 이거는 법인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는 누가 한다고요? 법률이요. 법률에 의해서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떤 권리와 능력이 인정된 사당 또는 재단을 일컬어서 우리가 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단이란 건 뭐인 거 아니? 모여있는 사람들이고요. 재단은 모여있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여진 돈, 재산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단체라든가 아니면은 모여있는 재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법률적인 행위라든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노라 하는 게 해서 그런 권리 능력을 받은 걸 가리켜서 우리가 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아까 법인에는 사단하고 재단이 있다고 그랬죠? 자, 먼저 사단법인부터 알아볼까요? 일정한 목적하에 결합된 사람의 조직체로서 권리 능력이 부여된 것이 바로 사단법인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개인 자체로도 권리 능력이 부여되지만은 사람을 하나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단체, 이 조직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권리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게 바로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법인 무슨 협의회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다 많이 보셨죠? 자, 그럼 아까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건 법인이라고 했고, 일정한 목적에 의해서 받쳐진 재산으로서 권리 능력이 부여된 것은 뭐예요? 재단법인입니다. 아, 여기 인자가 빠졌네요. 재단법인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개인 한 사람보다도 이 법인이라는 것은 훨씬 더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또 이 힘, 권력을 통해서 또 사회적으로 안 좋은 영향이나 또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인을 만들고 하는 이 생산 과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좀 꼼꼼하게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뉴스나 이런 데 보시면은 뭐 사회복지법인에서 굉장히 좋은 목적을 위해 공익 성격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 법인이 본래의 사업의 목적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좋은 일을 하고자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돈을 갖다가 그 목적 사업에 맞게 쓰지 않고 자기네들의 이익이라든가 뭐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해서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을 관리하는 정부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법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법인 내 마음대로 만들래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주어진 규정에 의해서만 설립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법인이 되려면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정의와 조건들을 다 갖추어라. 거기에 대해서 그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않으면은 법인은 설립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법인의 설립 등과 관련된 내용을 가장 기본적이고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바로 민법입니다. 물론 법인은 민법뿐만 아니라 때로는 공법, 때로는 사법의 어떤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은 일단 대체적으로는 주로 이제 민법과 많이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법인 아까 뭐라 그랬죠? 법률에 의해서 권리 능력, 즉 법인격이 인정된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 사람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법인이라는 것은요, 역시 법률을 통해서 사람으로 말하자면 인격과 같은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자, 우리 법인은 좀 더 풀어서 다르게 정의를 내려보면 자연인 이외의 단체에게 일정한 법인격을 부여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연인은 유형의 인격체, 즉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법인은 이 무형의 인격체를 갖다가 형태가 없는 무형이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거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사단법인은 사람으로 구성된 것,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격은 법인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 거라고 그랬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참 이 법률이 되게 어렵긴 한데요. 사실 이 법이라는 거에 또 한자어를 좀 더 풀어볼까요? 한자로 된 법을 보시면은 물수변하고 갈것자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거 얘기는 뭐냐면은 물이 흐르도록 아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물 흐름을 거꾸로 막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이치, 도리에 맞게 정해놓은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들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순리대로 사는 사람. 누가 개입하지 않아도 정부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들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순리대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 피해를 미치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우리 사회에는 또 불행하게도 남의 것을 빼앗을까 아니면은 남에게 상처를 주든가 여러 가지 아니면 남을 속이던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현상을 거꾸로 거스르는 듯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물 흐르는 것처럼 이제 이런 자연적인 이치에 맞게끔 길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법입니다. 자,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공평하게 하라고 돼 있죠. 예. 여러분들께서 이 법이라는 것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 법이 어떤 형태로 발달되었는지 또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그렇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법입니다. 법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행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인이니 사회복지 법인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법인데 사람들이 보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둔감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이 법의 근거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법인의 존재 이유는요, 자연인의 유연성 탈피이다. 자, 우리가 자연인, 어떤 개인의 가진 유연성을 더 뛰어넘어서 더 큰 일들을 하기 위해서이죠. 자, 우리가 개인 한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100명이라는 사람이 모이면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죠. 한 사람의 가진 재산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서 또 이렇게 재단법인을 만들면 또 더욱더 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탈피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법인의 존재 이유입니다. 모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아까 법인은 법률로서 무형의 존재이지만 인격을 부여해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리와 능력을 부여했다고 그랬죠. 법률로서. 왜? 그렇게 해야지 일 처리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법률관계 처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법인이라는 걸 만든 것이죠. 자, 그럼 법리 능력의 범위를 보시면 우리가 성질에 의한 거, 그 다음에 또 법률에 의한 것, 또 어떤 목적에 의해서 법인의 권리 능력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은 이 사회복지라는 목적에 의한 사업만 할 수 있지 그 이상의 것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은 이 사회복지법인에서 부여받은 목적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법에서 정해진 지침 안에서 가야 된다는 거고요. 법인의 행위 능력. 자,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떤 우리가 대표기관, 대표기관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부여받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 능력 범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표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또 대표권도 막 남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대표 행위를 어떤 형식을 통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법인의 행위 능력에 대한 것들이 다 법률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3, 4학년으로서 취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취업을 앞둔 여러분들한테는 앞으로 여러분들 취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그 기관의 법인을 꼼꼼히 살피라고 해요. 법인이 얼마나 탄탄하고 또 어떠한 운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고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살펴보고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법인의 행위에는 또 불법행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불법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 대표기관의 행위에 되고 직무에 의한 행위에 되고 대표권을 남용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불법행위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법인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그러면 법인에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겠고, 아니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겠고, 법인의 구상권이란 건 뭐예요? 법인이 먼저 여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받는 거죠. 피의자로부터 받는 이런 것들, 구상권 청구의 그런 행위 능력도 가지고 있고, 또 법인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들도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인이라는 게 무엇인가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법인은 자연과 마찬가지로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법인은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의 명의로 권리 의무를 향유한다는 것은 땅이나 건물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각종 세금을 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법인은 행위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법인은 이 대표기관들을 통해서 타인과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이라는 것이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거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불법행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법인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하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법인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 아까는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알아봤는데요. 먼저 법인을 가장 크게 두 줄기로 나눈다면 하나는 공법인, 하나는 사법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공법인은 뭐예요?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라든가 공공기관 등
에서 만든 법인을 공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공법외로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사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영리법인은 여러분 다 아시죠? 회사예요. 회사. 이렇게 회사라고 이름 붙은 것. 회사라는 곳은 어떤 특정한 영리, 이득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회사라고 이름 붙은 이 영리법인은 어떤 법에 적용을 받나요? 거기에 해당하는 상법을 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 비영리법인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비영리법인에는요,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뿐만이 아니라 학술이라든가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학술적인 거, 종교적인 거, 문화, 예술 등등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친목도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비영리 법인이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조치나 이런 거는 민법을 적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 비영리 법인에 보면은 특히 사람을 모인 건 사단법인, 또 돈이 모인 건 재단법인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된 사람들의 단체는 아까 사단법인이라고 했는데요. 사단법인의 대표적인 뇌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모여있으면 무조건 다 사단법이니까요. 사람이긴 다 모여있긴 하지만은 어떤 법인격, 어떤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무슨 종중단체라든가 무슨 여러분들 이렇게 본관 같은 데 보시면은 지방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건물 무슨 종친회, 그리고 자연불학 그리고 설립이 아직 된 게 아니에요. 설립 중인 회사. 그리고 여러분 잘 이해되시는 거 아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것들, 그리고 재건축 조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단법인이 되겠고요.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일정한 목적에 받쳐진 재산, 즉 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인데 사회복지법인도 있겠고 사립학교 법인도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법인과 사법인의 차이점은요, 어떤 독립된 권리 주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은 공법이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공익적인, 공공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라면 사법인은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에요. 자, 그리고 공법인은 쉽게 말해서 나라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설립이나 가입 이런 것들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법인의 임원은 국가가 임명을 하거나 임원이 국가 공무원이 돼야 돼요. 왜?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법인의 설립이나 관리에 대해서도 국가 공무원이 관여하고요. 그 밖에 법인들은 다 우리가 통틀어서 사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법인에 쟁송할 때, 또 이런 데에서 어떤 법률적으로 뭔가 소송을 할 때에는 공법인에서는 행정소송이 되는 거고요. 사법인에서는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금 징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공법인은 세법상 강제 징수가 가능하고요. 사법인은 저 사람이 내 물건을 뺏어갔어요. 땅을 뺏어갔어요. 이랬을 때는 민사소송법상 강제 집행 절차에 의해야지 이걸 직접 어떤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해야지 그냥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법행위에 적용해서 공법인은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아서 책임을 지고요. 아까 사법인은 뭐예요? 민법상의 적용을 받아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문서위조 변조에서도 공법인은 공문서 위조 변조죄가 적용이 되고요. 사법인은 사문서 위조 변조죄가 적용이 됩니다. 말하자면 공법인은 공법에, 사법인은 아까 민법에 의해서 적용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특별법인으로 우리가 또 법인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특별법인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은 또 특별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이나 종교법인은 일단 특별법인이기 때문에 어떤 세금이나 이런 데 면에서 혜택을 받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 권리 능력이 없는 단체에서 이거는 권리 능력이 없는 재단은 재단의 어떤 실질적인 그런 목적 재산이나 이런 건 일하고 정기간 존재하지만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것은 비법인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은 아까 마찬가지로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만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제 사회복지법인이 무엇인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란 우리가 사회복지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에요. 그럼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사회복지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이외의 사업은 이 목적 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사회복지법인에도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이 있는데요. 시설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할 때는요, 이 시설 규모를 어느 정도 갖출 수 있는 목적 사업을 위한 기본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각종 어떤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뭐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수많은 법인들이 난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곳만 법인으로서 우리가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지원법인이라는 것은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법인의 운영경비 전원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거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법인이나 이런 데에는 정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돼서 나오는데 이거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법인을 꾸려나기 위한 재산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투명성 있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아까 사회복지법인은 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은 자원 조달 방법이 있습니다. 자원 조달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복지법인은요,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또 자원을 조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또 이 안에서 후원금이라든가 좀 기부금품 모집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뭐 인적 자원 조달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되겠죠. 이렇게 특별한 자원 조달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은 아까 영리법인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비영리법인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비영리법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법인이 참 어려운 것은 특정한 목적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목적을 갖고 모였는데 이 사회복지법인은 특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하는 일은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법인을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을 이렇게 붓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성과 측정이 좀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초창기에는 그런 효과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과 측정이 더 어렵고요. 하지만 이 사회복지법인은요, 공공적, 사회적 성격을 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거이긴 하지만은 또 이걸 갖다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또 이러면서 이거를 갖다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일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사회복지법인을 내가 만들어야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반드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사회복지법인을 일단 만들고 나면은 사회복지법인에 기속된 재산은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즉 법인 해산 시 자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내가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 집어넣은 기본 재산들 있잖아요. 이거는 법인이 해체되어도 한마디로 이 법인을 처음 만든 내가 다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는 것이 이 사회복지법인의 특징이죠. 자, 사회복지법인의 역사를 볼까요? 자, 사회복지법인을 만들려면요, 먼저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회복지법인의 설치 운영 주체가 아까 비영리법인이라고 그랬죠. 이런 비영리법인에 들어올 수 있는 범위를 보다 확대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은 사회복지법인을 설치 운영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이제 즉 우리가 지방자치제 시대로 가면서 각 지자체 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또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했을 때 이걸 신고제로 또 전환하기도 하였고 하지만 이걸 또 이제 나라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좀 믿을 만한 신뢰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기도 했죠. 하지만 위탁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요? 평가를 했죠. 평가제도라는 것이 나중에 평가제도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도입이 돼서 되었고, 그래도 이 위탁할 때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습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은 뭐 정부로부터 거의 한 5년 정도로 위탁받은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사회복지법이 뭐 시설을 이렇게 위탁하려면 그 위탁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이 있죠. 기준이라든가 방법, 제도 이런 것들도 꼼꼼히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시설 법인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은 물론 바뀔 수 있지만은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고용의 안정성이 유지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설 종사자의 고용 승계와 또 계약기간 갱신 시에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도 도입해서 그냥 이제 5년 됐으니까 연장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수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런 선정 심의위원회를 해요. 이런 그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이제 평가위원회로 많이 가게 되는데 예전에는 뭐 그 기관에서 했었던 기관에서 뭐 특별한 뭐 비리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은 계속해서 그냥 꾸준히 수탁을 이어가기도 했었지만요. 요즘에는 법인이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기독교 재단으로 했다가 이번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전혀 어떤 그 법인이 떨어지고 새로운 기관이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이제는 그 이제 법인에서 충분히 이런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꼼꼼히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해서요. 이렇게 위수탁자 선정 심의할 때도 보면은 이곳이 전에 이 시설을 운영할 때 얼마나 이 시설을 잘 운영해야 하는가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도 우리가 확인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이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는 운영비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비를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보조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하는가 이 보조금이란 건 뭐예요? 결국 나라의 세금이고 국민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이 특정한 사회복지라는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보조금은 피 같은 세금이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얼마나 잘 썼는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봅니다. 자, 다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제일 첫 시간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시설마다 적용받고 있는 어떤 그 적용 법령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비영리와 관련된 그런 기본 사항들 민법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요. 근데 공익법인 아까 공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요.
사회복지법은 일반적인 사항은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을 받고요. 재산에게 관련된 건요.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이거는 일반 회사의 어떤 회계하고는 굉장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일반적인 것들은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그리고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의 이런 법들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는요, 노인복지법과 기초연금법 등의 법을 적용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동복지는요, 또 아동복지법과 이방특례법 이런 법들의 적용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노인복지 분야를 한다 그러면요. 노인복지법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기초연금법의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다음 장애인복지는요. 장애인복지법이 있고요.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피해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말하자면은 사회적 어떤 교통편의 약자들에 대한 뭐 이런 이동이라든가 뭐 보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률에 적용을 받고요. 노숙인 복지라든가 결핵 한센 복지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또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고 모부자 복지는 말 그대로 엄마 또는 아빠 한 사람만 있고 자는 자녀예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영유아복지는요. 영유아보육법에 적용을 받고요. 자, 다문화복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근거하여 또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또 사회복지법인의 세부 적용 법령 보시면요. 특수폭력이라든가 피해자 복지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10%라든가 또 어떤 자립센터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거고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일시 쉼터라든가 아니면 해바라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긴 거겠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을 갖다 어떤 식으로 도와줄지 또 그런 거에 대한 시설에 대한 거며 관련된 법률들을 다 적용을 받아서 만들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 많이 또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한때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죠. 그 밖에도 긴급하게 또 이렇게 어떤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이런 것들을 적용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조세 특례에 관련해서 법인세법, 소득세법, 관세법, 지방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 조세 특례 제한법 등등등 조세에 관련된 법들이 있고 또 부담금에 대한 거, 재산에 대한 거 등등등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법인은요. 단순하게 한 가지 법률을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령들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노인복지시설이다라고 하면 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노인복지법과 기초연금법에 대한 것도 듣지만은 또 요즘에 보면 장기요양보험법 있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런 법에 적용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일하시는 상황이 여기 이 법과 이 법에 다 이렇게 위법됨이 없이 합치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초적으로 법인이 무엇인지, 사회복지법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비영리법인이 뭔지,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건 사단법인, 재산출연이 된 거는 뭐예요? 집단법인이라는 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것이고, 또 여기서는 이윤 추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 법인을 해체하게 될지라도 사회복지법인에 기속된 재산은 함부로 가져가거나 할 수 없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얘기 다 들으셨죠? 그리고 또 사회복지 각각의 시설은요, 그 사회복지 시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적용 법령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각각의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사회복지 법제론 시간에 아마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때에도 기초가 되는 기본 과목에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법인에 대한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런 사회복지법인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머리 식히고 좀 이따 만나요.